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호남과 충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한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눈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굵은 눈이 내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하얀데요. 연일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됐고 발이 잠길 정도로 쌓인 곳도 많습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한평에만 어제부터 25cm의 눈이 내렸고 영광 31cm, 무안 29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신안엔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과 전북 8개 시군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도 차량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와 시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담양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대피하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전북 익산과 군산에선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4곳이 무너졌습니다. 제주공항은 제설 작업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파도도 높게 일면서 15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눈이 쌓이면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도 오늘 오전부터 전면 중단되는 등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 활주로 운영을 오후 1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20분부터 4시간 40분 동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멈춰서면서 항공기 지연 결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항공편 77편이 결항했고 6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최강 한파 속에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공장 곳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뒤 불을 껐지만 40대 남성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발등에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화상이 왔대요. 경비 같아요, 경비. 창문 곳곳이 깨져 있고 집안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80대 여성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층에서 저희가 구조 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저희가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은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부품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용차 한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상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상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추산 1,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강추위 속에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이 발을 구릅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물질이 많아 2시 40분 만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10대와 이를 모방해 문화재를 훼손한 2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최초 범행을 저지른 임구는 SNS에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구속 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네, 앞서 오전 10시 반쯤 2차 범행을 저지른 모방범 28살 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설 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은 없으세요? 설 씨에 이어 지난 16일 첫 범행을 저지른 17살 임모군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한 16살 김모 양은 직접 낙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제 새벽 석방됐습니다. 네, 임군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임군이 텔레그램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지시를 받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군이 같이 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이 팀장에게 연락해 이번 범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후 임군은 이 팀장에게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범행 사실을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장은 임군에게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계가 삼엄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범행을 마친 뒤에는 임군 주거지인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우를 추적하기 위해 임군에게 착수금 등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면서 이 인물이 이 팀장이 맞는지 또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한 전 장관과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 비대위원회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세력 대거 교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오늘 국회로 출근하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오늘은 한 전 장관을 국회에서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직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인 만큼 국회나 당사로 출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 전 장관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따로 비대위 운영 방향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새 지도부에 누가 포함될지입니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영남당 이미지에 갇혀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왔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지도부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을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를 타파할 인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비윤계 인사들과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용호 의원은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당내 다른 목소리까지 과감하게 포용해서 함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이 만날 이유가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비대위원 외에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이른바 빛이 없는 한 전 장관이 쇄신을 기치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이 결정되자 비판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한 전 장관에게 수평적 당정 관계를 주문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권발 쇄신이 불러올 파장을 걱정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당은 스타 장관, 정치 신인, 또 70년대생이라는 한 전 장관의 필두로 쇄신의 물꼬를 튼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변화 움직임이 더디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86 운동권 용퇴론으로 내홍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사 출신 한 전 장관의 등판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걱정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 등 가시화하는 내부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도 큰 과제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도 대화하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냉랭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못 박은 연말이라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물밑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주에 26일 전국위 거치고 공식 출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은 절차는 이제 전국위가 소집이 이제 공고가 되면 26일 화요일에 전국위에서 이른바 전국위원들이 이제 표결을 통해서 찬성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에는 비대위 구성과 당직자 개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변화가 일단 인적 쇄신이 또 인선이 일단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까 그
기자분들도 이제 리포트를 하셨습니다만 비대위원 구성의 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국민에게 비춰질 것인가,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이른바 아바타 프레임, 또 검찰 프레임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비대위원 구성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의 면면이 어떤 분들로 채워질지, 단순히 그 비대위원장 옆에 병풍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 갖추기로만 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우려 속에서 이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대위원들이 그냥 단순히 세워놓는 병풍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하고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여진 과제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한동훈 장관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라고 해야겠죠. 어제 이제 그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의도 문법대로라면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조금 갖춰놓은 다음에 수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마음이 섰기 때문에 모양새 갖추기보다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수락을 했단 말이죠. 시작 자체에서도 이미 여의도 사투리를 좀 배제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전이 충분히 짜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요청하기 전에 당내에서 충분히 정지 작업을 한 이후에 요청한 이후에 뭐 몇 시간 안 돼서 사표를 내고 사표 낸 이후에 2시간이 채 안 돼서 대통령이 그 수리를 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었던 거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위원장처럼 야인이신데 여러 차례 찾아가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위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직 장관이 정말 이렇게 정치에 나오려고 했다라고 하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으니 후임자를 얼른 물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관 공백 상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인 거예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국정보다는 선거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도 되나 걱정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한 이후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원하지 않는 공이 들어와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 공천도 후회 없이 휘두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 취임을 수락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복귀왕 비서관께서 이제 법무행정의 공백을 지적하셨습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조금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문제 제기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후임이 지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제 출발은 저는 첫 걸음은 좀 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서는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뭐 장고를 하고 뭐 여러 번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건대로 한동훈 장관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대전환을 결심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배인지 축배인지는 알 수 없는, 자기도 사실은 큰 고민 속에서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내년 총선의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결기라고 하는 고민 속의 결단 속에서 결심했으면 바로 그냥 사퇴하고 이임식하고 바로 나오겠다. 저 이런 식의 좀 출발은 저는 나름대로의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결계에 의한 산뜻한 쿨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독이 된 성배이기 때문에 이게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는 본인과 우리 당이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배를 탄 이제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공도동망입니다. 같이 가면서 성공하면 같이 살고 무너지면 같이 죽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장수로서의 결기를 어제 좀 산뜻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적 쇄신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근이면서도 어떤 친윤 세력과는 접점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공천용 비대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 공천용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짜기 위한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한다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뭐 비대위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 같은 분이 비대위원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서 쓴소리를 해내고 이 쓴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비대위원들은 그저 문이 맞히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감 그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공천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런 목소리도 더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이 잘해야지요. 여당이 잘해야 국가가 좀 덜 혼란스러운 건데 여당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선거도 잘 치러야 되고 국정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국정은 좀 뒤로 빠지고 선거를 너무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 비대위원장 구성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비대위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김기현을 대신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국민적인 반발이 크고 비판이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을 이제 와서 한 것인데요. 이제 와서 했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해 구할 시간도 없이 장관이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이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당의 입장인 것이고 국민 눈높이로 일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일단 등장 과정부터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 지금 향후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재호 권한대행 역시 그동안의 당정 관계 반성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당내에선 어떤 부분들을 주문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쓴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쓴소리 하는 게 통해야 되거든요. 쓴소리하고 충돌만 하면 당정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쓴소리 했을 때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 중요한 대표의 능력이고 그 이전 대표의 어떤 실수, 오류 이런 점들을 잘 좀 보고 똑같은 실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근 윤 대통령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신뢰의 표현을 이야기했었는데 반대로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말하는 대로 들어줄 사람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이 대세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 당대표도 검사. 그리고 뭐 원내대표는 경찰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 내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이제는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저는 그것에 이제 과제가 남아 있고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상컨대 아까 제가 공도동망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찬성했던 신중론을 폈던 간에 이제는 한동훈 호에 비대위 호에 같이 몸을 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검사 대통령, 검사 당대표라는 이 프레임을 오히려 불식시키고 오히려
비판할 수 있는 과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얄 오포지션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반대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사이는 반대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매번 충돌하면서 이게 사실 콩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로얄 오포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의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모셨을 때도 그걸 무조건 지시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이견도 냈고 반대 의견도 많이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예. 제가 알기로도 캠프 초기에 캠프를 이렇게 세팅할 때도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시 그 총장 금방 그만두고 나오신 분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는 상당히 그런 많은 정도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물론 내년 다음 주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에서 이 수평적 당정 관계의 성패 여부가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인데 예.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나오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28일에 통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병 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요. 예. 당정 관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말에 그대로 따르는 국민의힘 이것에 대한 비판이었었고 이것에 대한 반성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안 맞는 거죠. 정말 다른 거죠. 한동훈 장관 지명은 직할체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급하니까 정면 승부하는구나. 직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뛰는 선거처럼 한동훈을 내세워서 승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정 관계는 그야말로 과거처럼 딴소리 내지 마. 직할체제로 가. 이겁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무엇을 두고 반성하겠다고 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그동안 잘 못 받드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대로 김기현 대표도 뽑고 다른 후보들 눌러앉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 수를 쓴 것이고 결국 이것은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의 여당, 윤석열 대통령 정당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승리의 어떤 그 훈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게 되고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성장할 텐데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태에서 뭐 구원 투수가 아니고 이건 이제 홈런을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역전 홈런을 쳐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련한 선수들이 나오는 게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정치 초짜 그리고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짜인데 대통령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무능하다, 독선적이다, 야당과 대화도 못하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도 안 한다. 이 이미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당정 관계를 반성적으로 수평적으로 바꾼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네. 부정적 전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시고 저는 비판하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윤석열 아바타가 될 것이다. 당정관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 전망만 쏟아내는 것은 뭐 그런 그 우려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 다음 주 이후에 한동훈 체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나서 저는 비판할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윤재욱 권한대행께서 반성한다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당정관계 반성이라는 말을 쓴 건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이 있었고 김기현 대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결국 김장연대 사퇴하고 불출마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반성한다는 의미로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다만 내리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청량음료가 툭 자판기처럼 나오는 버튼 정당이었어요. 저도 그걸 예.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 정당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한동훈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모셔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후에 한동훈 체제가 어떤 당정관계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일 90일 전에는 공관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달 10일에는 공관위 구성이 끝마쳐야 될 텐데 네. 공관위원장이 누가 올 것이냐를 두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그거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고요. 누가 오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혁신의 방향과 혁신의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각에서 또 검사 출신 공관위원장 온다는 그런 비아냥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물론 이제 공관위원장 지명은 또 이 비대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고민 끝에 공관위원장을 이제 결국 모셔올 텐데 저는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공천 혁신과 관련된 큰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혁신의 내용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당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오롯이 담당할 수 있는 의지와 결기와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공관위원장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버튼 정당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 공관위원장 체제를 통해서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영남 기득권 정당 그리고 이른바 친윤들이 득세했을 때 친윤들에게 줄서기 하는 친윤들의 완장에 그냥 굴복하는 이런 식의 어떤 초선들이나 중진들이나 다선 의원들의 그런 이미지 가지고는 사실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실 공관위원장은 이 친윤에 줄섰던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든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의 혁신의 바람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앞서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도 이제 그 쌍특검 그 본회의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전 장관이 마주해야 될 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거든요. 26일 날 전국이 열리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서 공식 출범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날이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는 하나 함께하기 어려운 상대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갈라지는 것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남을 추진하고 할 텐데 저는 지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보수의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대표나 혹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데 지금 보면요. 이준석을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쓴소리 말씀하셨는데 그 쓴소리가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주도권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 일방적으로 드리면서 구체적인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방식을 한동훈 그 지명자는 그동안 일도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갈등이 됐던 거거든요. 당정 관계는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대통령의 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해 가면서 당의 자율성 그리고 당대표의 권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 가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 장관은 그 대통령과 전혀 갈등이 없고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별 갈등 없이 풀어나갈 텐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남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비대위원장 시작하자마자 보수 분열에 이런 큰 어떤 그 문턱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더 자아내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이 그 접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 모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찰을 좀 피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어떤 모습이 좀 연출될까요?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수평적 당정과 함께 버튼 정당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 친윤에 앞장섰던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혁신해내느냐 문제. 세 번째가 바로 이준석 대표 등을 비롯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그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사실은 0.73%포인트 차, 24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최대한의 연합군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 MG 2030, 심지어는 진중권 교수 등과 같은 탈진보 세력, 탈민주당 세력까지 똘똘 뭉쳐서 다 긁어모아서 겨우 이긴 겁니다. 근데 그 뒤로 1년 반 동안 사실은 당정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윤석열 정부가 30% 정도의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히면서 다 이탈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탈의 가장 상징적 사례가 바로 강서구청장 참패입니다. 그 수치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수도권에서 이겨보려면 그 대선 때 끌어모았던 이른바 대선 승리 연합이라는 거. 그 맥시멈 콜리션을 다시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맥시멈 콜리션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시험대가 이준석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 26일 날 취임하는데 27일 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홀가분합니다. 만약에 시까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비대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탈당 시점이 좀 남아 있으면 이 문제를 당장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 있을 때 더 대하기 쉽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날짜가 아주 절묘하게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뭐 체면 꾸겨가면서까지 더 날짜를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7일 날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간 상태에서 신당을 더 해보든 안 하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 승리 연합을 복귀하는 그 큰 과제 속에서 결국 시간을 좀 갖고 총선에 임박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으면 된다. 왜냐하면 일단 나갔기 때문에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그 과제 중에 하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고 나면은 이틀 뒤에 28일 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지금 본회의 의결될 텐데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범죄자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거를 선거 때문에 수사하지 말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입장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후보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 그 대선이나 총선을 이유로 저희가 연계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또 검찰이 받아줬습니까? 한동훈 전 장관 앞에 주어진 과제인데 지금 이거 독소조항 수정하고 나서 특검법을 좀 총선 이후로 미루게 된다면 좀 수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은 공정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그랬는데요. 공정하지 않아요. 여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엄합니다. 아마 오늘도 그 야당 부대변인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이구야 심하네.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과거에는 선거 때가 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라도 일부 뒤로 미루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적 셈법과 무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입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박상도 전 의원에 대한 그 수사와 재판이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하자라는 것은 국민 인식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 정말로 극렬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이외에는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자라고 할 때 쿨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받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은폐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하고 하는 시점은 일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아마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박아놓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특검 만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 정략적인 술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특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네라는 국민의 인식이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되든지 간에 이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립적 시각에서 봐야 되겠네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아바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장수에 불과하구나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부권이 있죠. 그러니까 28일 날 상정이 돼서 이제 표결을 해서 표결을 하면 이제 통과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거부권을 요청하는 거죠. 당 대표가 제2 요구권을 이제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동훈식의 해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의 독소 조항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브리핑한다는 건데 기존의 특검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절대 안 된다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견강부회고요. 문제는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이걸 총선 이후로 지금의 특검법 내용을 다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한 채로 시기만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수정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궁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게 궁색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국민들에게 설득할 논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식의 해법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특검법을 받되 총선 이후로 시기만 미루는 것으로 저는 특검법이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나와 있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표결해서 통과시키겠지만 거부권을 요청할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때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이게 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조기 임명하겠다. 두 번째는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여사 배우자의 이런 활동이나 영역을 공적 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2 기간이 남아 있을 때 1월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원내 간의 협상을 통해서 특검법의 내용은 그대로 가되 이 시기만 4월 이후로 미루는 거. 왜냐하면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아주 피 튀기는 정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특검 이야기를 그때도 굉장히 했었습니다만 결국 특검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기만 뒤로 미룬다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반대하기는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없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선거 생각했으면 진작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고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 진작 받았으면 그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국민들이 믿습니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소조항 그대로 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성한다 할지라도 특검을 구성하는 시간이 일정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한 부분은 그 수사 과정을 브리핑한다 하는 거는 총선 전에는 불가능해요. 현재로도. 그리고 그렇지 않죠.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특검 구성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과거의 특검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요. 독소 조항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닌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입으로 그것을 독소 조항이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독소 조항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수사했을 때는 독소 조항이 아니고 그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독소 조항이 된다. 굉장히 이중적 잣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받는 모습. 그러면 당정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동훈 리더십이 검증되는 이런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기를 저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다시 논의하자 수정제의를 하는 것이고 그 수정제의 방식은 시기만 뒤로 미뤄주는 것이기 잠시만요. 때문에 저희가 저는 여야 간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굉장히 뜨거워지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하고 나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한나땡 한동훈 장관 오면은 땡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기류가 좀 달라진 게 정성호 의원이 한나땡 말하는 거 1차원적 사고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도 정성호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나오든 땡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러면 윤석열 이렇게 이제
거의 같은 사람처럼 아바타라는 표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다? 결코 그것이 아니고 저는 그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선택의 카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보다 더 큰 개혁과 변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총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앞으로 이제 쌍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직 수락하고 나면은 민주당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좀 이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맞닥뜨릴 과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 혐의를 가진 피고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형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지나갈 때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순찰 인력을 더 배치하고 지자체별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섰는데요. 반년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8월에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20대 남성 최원종이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인데요. 저기 보이시는 인도에서 최원종은 모친의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노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버스 정류장에 와서도 행인들을 덮쳤는데요. 지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후 최원종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백화점 안도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사건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는지 또 지금은 안전하다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현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기도 했던 지역이라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놀래고 저희도 당황스러웠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서현역 이전에는 신림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30대 남성 조선이 흉기난동을 벌였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골목도 저희 YTN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직접 가봤는데요. 그것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20대 남성 피해자를 추모하는 쪽지가 붙어있던 곳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등 어느새 시간이 흐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매출 타격이 컸다며 이제는 지난 일은 좀 잊자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들은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더욱 안전한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는 대처 못하고 아마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무서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 오가는 길이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늘리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인적이 드문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에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보안관 등을 추가로 투입해 흉기를 소지하는 등 범죄가 의심될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올해 검거된 흉기난동 범죄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부여해 경각심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올해 발생했던 흉기난동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계속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서현역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 장면을 SNS를 통해 방송해 모방 범죄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강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씨는 앞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내년 1월 2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271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고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2년을 외쳤고 2년 동안 저희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시작인 바로 이동권의 예산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다시 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들의 권리, 장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동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이 병에 걸려 폐사하거나 매몰 처분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값은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농가 앞에 죽은 돼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에 살아있는 돼지떼를 몰아넣고 살처분하기도 합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소시지에서 ASF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나온 보도입니다. ASF는 허베이성과 허난성, 산둥성 등지에서 발병해 점차 중부와 남부 지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양돈 지역인 스촨성은 최근 30kg 넘는 외지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ASF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치사율 100%에 달하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반 돼지열병 사례만 종종 소개할 뿐 ASF 유행에 대해선 쉬쉬하고 있습니다. 中国爆发非洲猪瘟，但打从疫情爆发以来都没有通报世界动物卫生组织，导致疫情状况不透明。 ASF 확산에 따라 폐사율은 높아지는데 돼지고기 값은 되려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전염병 확산에 놀란 농가들이 도축을 서두르면서 일시적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产的比吃的多，市场消化不了，所以导致价格下降。 중국 식탁에 빠짐없이 오르는 돼지고기, 최근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당국의 침묵 속에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7도, 대관령 영하 20.4도를 기록했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안팎 더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파는 주말인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